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8년 실리콘밸리의 한 억만장자가 자신의 인생 경로를 180도 바꾸어주는 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2008년에 실리콘밸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8년은 바로 테슬라의 최첨단 전기 스포츠카인 로드스터가 처음 나온 해입니다. 이 억만장자는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최초로 구입한 구매자 중 하나였고, 로드스터를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매일매일 타고 다닙니다. 이 당시 로드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대 정도만 생산되었는데, 억만장자는 날렵한 디자인과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로드스터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드스터는 테슬라의 첫 번째 양산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이 억만장자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그리고 억만장자는 곧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로드스터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억만장자는 현재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것은 미래의 교통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또한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충전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라면 탄소 배출 문제 역시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더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억만장자는 자신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남은 평생을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억만장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털어 세상을 혁신시킬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올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억만장자를 미쳤다고 말립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억만장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이 억만장자의 도전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억만장자의 이름은 제그딥 싱, 그리고 제그딥 싱이 세운 배터리 스타트업이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슈퍼스타 천재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퀀텀 스케이프입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의 유망한 테크 기업들에 대해 소개한 실리콘밸리 투데이가 출간되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퀀텀 스케이프가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퀀텀 스케이프는 2010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지금 설립한 지 이미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상용화된 제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언제 제품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는 제품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2024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달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예전에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물론 유전자 가위 기업들이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품 개발이 어려운지도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퀀텀 스케이프는 이렇게 계속 연구 개발에만 10년 넘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따라서 현재는 당연히 적자입니다. 수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엄청난 연구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2020년 11월 27일에 미국 주식시장의 스펙이라고 하는 특수목적 인수합병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을 했고 이를 통해 많은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상장할 때 주가가 10불대였는데 불과 4달 만에 주가가 1300% 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130불 때까지 거의 13배가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난리가 납니다. 이후에 바로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130불 때까지 갔다가 불과 한 달 만에 40불 때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에 또다시 한번 난리가 납니다. 스콜피온 캐피탈이라고 하는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가 있는데 이 헤지펀드가 퀀텀 스케이프가 사기다 라고 하는 리포트를 발표한 후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게끔 만듭니다. 실제로 리포트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거짓 뉴스 등으로 주가를 띄워놓은 후 높은 가격에 주식을 모두 팔고 도망가는 펌프 앤 덤프 스캠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다시금 폭락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현재는 20불대 부근에 와 있습니다. 혹시나 공매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쉽게 설명드리면 공매도는 특정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는 특정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크게 버는 쪽으로 베팅을 미리 해놓고 해당 회사가 왜 폭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주장하는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보통 가십거리를 찾는 각종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공매도 리포트의 대상이 된 회사의 주가는 리포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매도에 타겟이 된 회사가 사기성이 높은 회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헤지펀드가 꼭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테슬라 역시 상장 초기부터 테슬라가 사기다 라고 하는 공매도 세력에 늘 시달려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퀀텀스케이프의 경우 경영진이 주가를 띄웠다가 전부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펌프앤덤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미국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SEC라고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SEC가 스콜피온의 공매도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퀀텀스케이프를 특별히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7일에 오히려 퀀텀스케이프는 상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잘 진전되고 있다고 밝혀서 주가가 다시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퀀텀스케이프는 정말 차세대 배터리를 잘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과 연구진을 가진 회사일까요? CEO와 창업자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퀀텀스케이프는 제그딥 싱이라고 하는 인도계 이민자가 세운 회사입니다. 제그딥은 인도 뉴델리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제그딥은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견문을 쌓게 됩니다. 제그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동부의 명문 중 하나인 메릴랜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합니다. 제그딥은 실제로 똑똑한 수재였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마친 후 서부 최고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원에 진학하여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석사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미국 서부의 또 다른 명문인 버클리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인 MBA도 받으면서 컴퓨터 공학뿐 아니라 기업 경영 분야에서도 탄탄한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게 됩니다. 제그딥은 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87년 그 당시 최고 IT 기업 중 하나였던 휴렛패커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그딥은 운도 좋은 편이었는데 제그딥이 휴렛패커드에서 맡은 업무가 바로 그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통신 네트워크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제그딥은 휴렛패커드의 통신 네트워킹 사업부에서 일하면서 이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인맥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4년 후인 1992년 휴렛패커드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이 회사가 바로 에어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에어소프트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매우 핫했던 기술 중 하나인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성능을 개선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영리하고 똑똑하며 꿈과 포부도 컸던 제그딥은 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서 불과 4년 만에 65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700억 원에 다른 기업에 성공적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제그딥은 20대 후반에 큰 돈을 벌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다시금 모두 투자하여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그딥은 통신 네트워킹 분야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통신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신 광섬 위의 데이터 전송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코어 디렉터라고 하는 장치였습니다. 제그딥은 곧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1998년 실리콘밸리의 쿠퍼티노에 라이테라라고 불리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이 코어 디렉터라고 하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코어 디렉터라고 불리는 제그딥이 자신만만하게 발명해낸 이 제품의 시장에서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초대박을 칩니다. 불과 라이테라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시에나라고 불리는 광섬유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제그딥의 스타트업을 무려 500밀리언 달러, 약 6천억 원을 주고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회사는 700억 원에 매각했고 두 번째 회사는 6천억 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이후 제그딥은 자신의 회사를 인수한 시에나에서 부서장을 맡아 일하다가 1년 후 또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2001년 자신의 세 번째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그 회사가 바로 실리콘밸리 써니베일에 세운 인피네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인피네라 역시 통신 네트워크 장비 회사였는데 보다 진보한 디지털 광섬유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해서 AT&T나 버라이전과 같은 전 세계 대형 통신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제그딥은 광집적회로라고 불리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창업인데 이번의 창업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세 번째 창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타트업보다 더 큰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제그딥의 새로운 스타트업인 인피네라는 큰 매출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였고 2007년 제그딥은 이번에는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에 아예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이 당시 회사의 가치가 약 1빌리언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제그딥은 인피네라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CEO로서 회사를 잘 이끌며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창업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그에게 2008년
다시금 창업의 병을 도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그딥이 테슬라의 최첨단 전기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드스터 및 현재까지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부품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해서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배터리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시장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입니다. 1위는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회사가 점하고 있고 마켓시어가 약 30%입니다. 2위가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마켓시어가 약 25% 정도라고 합니다. 3위는 파나소닉이고 4위는 중국의 BYD, 5위가 SK이노베이션, 6위가 삼성 SDI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Y와 폭스바겐, 포드, 현대차 등에 납품이 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도 현대기아차나 벤츠 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루시드의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 셀이 들어가고 괴물 전기 트럭 리비아는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셀이 들어갑니다. 기술력으로만 놓고 보면 한국이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폭넓게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잠깐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는 큰 틀에서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보통 양극과 음극 그리고 양극과 음극을 나누어주는 중간에 세퍼레이터라고 불리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액체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액체 상태에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기와 두께를 작게 만들 수 있고 고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차와 같이 모터를 돌려서 바퀴를 굴리고 경사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하는 큰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액체 상태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바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높은 열이나 큰 충격 등이 가해져 만에 하나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액체가 밖으로 새나오는 경우 화재나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액상 전해질은 한번 불이 붙으면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이 전소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중 하나인 코나 EV의 경우 작년과 올해에만 모두 1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리콜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현대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1조 원이 넘는 리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 이외에도 다른 단점으로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여러 단점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는 말 그대로 배터리의 전해질 부분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전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전부 고체, 즉 All Solid State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전해질이 고체인 경우 구조적으로 액체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액체 전해질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고체이다 보니 액체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충전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은 최근에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전부터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아무도 아직까지 상용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큰 난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난제 중에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액체가 아닌 고체 배터리를 충전할 때에는 음극 표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결정체가 생기는데 이게 점점 쌓이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결정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 액체만큼 이온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고체 물질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덴드라이트 현상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텐데 이 물질을 조금 트라이해보고 저 물질을 조금 트라이해보고 이걸 조금 바꾸었다가 저걸 조금 섞었다가 아니면 제조 공정을 조금 바꿔보기도 하면서 그 고체 물질을 찾는데 이제까지 엄청난 돈과 시간을 써온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소들이나 토요타와 같은 대기업들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이 문제를 자신들이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일본의 토요타이고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의 배터리 선도 기업들도 모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역시 2025년에서 2030년에는 상용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언제 상용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9년 제그딥은 매일매일 로드스터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터라 차를 탈 때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점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결국 이미 억만장자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잘 살고 있었던 제그딥은 자신이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상장까지 시킨 인피네라의 CEO직을 그만두고 회사를 퇴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세대 배터리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코슬라 벤처스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의 매우 유명한 벤처캐피탈의 파트너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슬라 벤처스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의 공동 창업자로 실리콘밸리의 전설로 불리는 비노드 코슬라가 세운 엄청나게 유명한 벤처캐피탈입니다. 또한 제그딥은 배터리 관련 물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교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저명한 물질과학 교수인 홀름과 프리츠라고 하는 교수 2명을 찾아갑니다. 결국 제그딥은 2010년 산호세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퀀텀 스케이프라고 불리는 스타트업을 자신이 자문을 구해왔던 스탠포드 대학교의 홀름과 프리츠 2명의 교수와 함께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그딥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그딥을 말립니다. 무려 40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난제를 아무리 뛰어난 스탠포드 교수로 이루어진 팀이라도 대체 어떻게 풀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그딥 역시 어쩌면 이것이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도 솔직하게 자신들이 현재 풀려고 하는 전고체 물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이며 자신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자신들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맞아서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면서도 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는 전고체 물질을 발견해낸다면 이것은 전 세계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발견이자 발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그딥도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정말 투자를 해줄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은 제그딥과 그의 슈퍼스타 팀을 믿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무모한 프로젝트에 거금을 투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일으키는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큰 사업에 돈을 대주고 10개 중에 7개, 8개는 망해도 한두 개가 성공해서 100배,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주고 미래를 바꾸는 혁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초창기 투자자로 엄청나게 유명한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제그딥이 파트너로 몸담았던 코슬라 벤처스가 먼저 투자를 하였고 또 다른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클라이너 퍼킨스의 존 도어도 투자를 합니다. 존 도어 역시 실리콘밸리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로 구글과 아마존, 넷스케이프와 같은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로 초대박을 친 엄청난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하여 초창기에 제그딥은 벤처 캐피탈들로부터 150밀리언 달러, 약 1800억 원을 모았고 공동 창업자인 스탠포드 교수들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배터리 분야 최고의 인재들과 엔지니어를 100여 명 회사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매출은 하나도 없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만 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그딥은 돈을 모으기 위해 2012년 또 다른 한 명의 투자자를 찾아갑니다. 클린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투자자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빌 게이츠였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제그딥은 회사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아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과감하게 제그딥과 그의 팀에게 투자를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4년이 지나 2014년이 되었지만 제그딥과 그의 팀은 덴드라이트가 생기지 않는 물질을 찾지 못했고 모든 것을 바쳐왔던 제그딥은 절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제그딥을 엄습해왔고 제그딥은 큰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탠포드의 교수이자 공동 창업자인 홀름은 모든 연구원들에게 지금 하는 일을 모두 내려놓고 일단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물질을 찾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합니다. 제그딥의 세계 최고의 연구원들은 도대체 왜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관된 논문과 이론을 끌어모아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2014년 돈이 다 떨어져 가자 제그딥은 돈을 더 모으기 위해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을 찾아갑니다. 폭스바겐은 일본의 토요타 그룹과 함께 차량 판매 대수에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기업입니다. 토요타와 폭스바겐 둘 다 연간 900만 대 중반,
즉 쉽게 생각하시면 약 1000만 대 정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스바겐은 일단 100밀리언 달러, 약 1200억 원을 먼저 통 크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후에 200밀리언 달러, 약 2400억 원을 추가로 더 투자해 총 300밀리언 달러, 약 36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재 폭스바겐은 퀀텀스케이프의 최대 주주로 지분의 약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제공받기로 합니다. 폭스바겐 역시 실패할지도 모르는 퀀텀스케이프에 과감하게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그디비 연구원들은 덴드라이트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한 이론을 찾아내게 되었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물질을 모아서 실험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과도 같이 덴드라이트가 왜 발생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결국 찾아내었고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물질을 드디어 찾아내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제그딥은 이때 비로소 제그딥을 그동안 짓눌러 왔던 우울증 역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연구를 지속해 나갔고 하나둘씩 깜짝 놀랄 만한 테스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더 좋은 인력들이 퀀텀스케이프에 조인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2018년에 조인한 JB 스트라우벨입니다. JB 스트라우벨은 제 예전 테슬라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 창업의 1등 공신이자 살아있는 전기차 업계의 슈퍼스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한 JB 스트라우벨은 테슬라의 전신인 AC 프로펄전의 전기차를 일론 머스크에 소개하여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이어준 장본인입니다. 즉, JB 스트라우벨이 없었으면 지금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도 없었을 만큼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JB 스트라우벨 역시 스탠포드 대학교 공대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 JB 스트라우벨이 테슬라를 그만두고 공식적으로 퀀텀스케이프의 이사로 합류한 것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상장을 하고 난 직후인 2020년 12월 자사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성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는 금속 리튬을 음극으로 사용하고 고체 물질을 자신들이 특별히 개발한 세라믹 물질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에는 덴드라이트 현상이 없으며 15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일반 주행 조건에서 12년의 내구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스탠리 위팅엄 박사는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이제까지 어디서도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를 본 적이 없다면서 조온에서 300마일 이상 항속거리를 유지하고 급속 충전과 긴 수명을 가진 배터리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JB 스트라우벨 역시 이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퀀텀스케이프의 성능 데이터 결과는 게임 체인저라면서 이러한 성능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자 퀀텀스케이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올해 초에 주가가 폭등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 다시 폭락하게 된 것이고 게다가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더욱더 폭락했던 것입니다. 제그딥은 올해 7월 실적 발표에서 자신들은 묵묵히 계획에 따라 순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실에서 개발에 성공한 것과 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스케일을 키우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이용되려면 여전히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인터뷰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21년 2월 여기 실리콘밸리 산호세 지역에 QS0라고 불리는 첫 번째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2023년부터 자동차용 테스트 시제품을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올해 초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현금을 1조 5천억 원 이상 크게 확보하였고 재무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내년에는 폭스바겐과 조인트 벤처로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공장인 QS1을 1.6 빌리언 달러, 약 2조 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만약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를 빠른 시일 내에 잘 상용화하여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들에 본격적으로 배터리가 장착되기 시작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유전자 가위 스타트업이나 우주여행을 추진하는 버진 갤럭틱과 같이 현재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기업이 아닙니다. 모두 수년 후에 결과가 나올 회사들이고 흑자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회사가 현재 세워놓은 각각의 계획에 따라 목표를 하나둘씩 달성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주가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고 이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하고 난 이후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퀀텀스케이프의 목표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치는 35.50불, 최고치는 40불, 최저치는 26불입니다. 제그딥은 인터뷰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을 써도 찾을 수 없고 결국 파산해서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돼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미래를 위한 도전을 하는 창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들을 믿고 큰 돈을 대주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은 한국의 3사가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도 미래를 혁신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더욱더 분발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